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요, 이 배경지식 개괄 좀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시대 구분에서 중요한 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보니까 요 문자의 발견, 이제 발명이라는 측면에서 기원전 이렇게 3000년경에 이제 이 선사시대가 끝내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고대가 시작되는 게 기원전 3000년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중세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콜롬비아가 아니라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 그게 이제 또 근대의 시작.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맞물리는 게 그렇죠. 르네상스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바로 우리가 현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1789년 그런 거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적어 줄 테니까 저도 이제 연도는 못 외우는 것도 있어요. 그냥 대략 언저리는 우리가 알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저는 세로로 이렇게 영상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가로로 좀 길게 하면 돼요. 자, 위에 여기 공간 좀 놔두고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검은색으로 이렇게 선을 이 정도 이렇게 한번 그어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밑에다도 이제 하나 조금 이따 또 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선을 갖다가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앞에는 우리가 많이 안 할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프리히스토리가 있다고 그랬죠?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리가 있어.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제 다루지 않을 겁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뭐 석기 시대, 뭐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나눠 가지고 그거 봤는데, 뭐 스톤에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살펴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역사 시대가 중요한 거죠. 히스토리. 자, 여기 히스토리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이걸 이제 이렇게 적어볼게요. His story. 보니까 영어는 이렇게 자음이 겹치면 하나가 죽거든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나오죠. 그 남자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그 남자 이야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남자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역사는 지금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역사를 들춰볼 때, 그죠?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대부분의 역사가는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관점보다는 이 남성의 관점에서 뭔가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history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 그렇다라고 해서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공헌을 하지 않았냐? 아니죠. 엄청난 많은 어떤 역할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이라는 걸 봤을 때 한쪽 성에 너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politically incorrect라고 하는 요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남녀 차이에 있어서 어떤 한쪽의 힘을 갖다가 너무나 실어준 그런 관점에서의 표현이다라고 해서 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장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chairman이라고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의장이 저보고요. chairman. 그러면 의장은 무조건 남자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잘못됐다 그래서 chairperson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지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히스토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고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또 나눠 볼게요. 요 안에서 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고대라고 봅시다. 요 정도.
고대는 좀 다뤄야 돼요. 고대. 또는 고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세라고 이제 할게요. 중세. 이거를 여기가 더 길어야 돼. 여기가 양이 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대라고 합시다. 고대 한번 색깔 바꿔볼까?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앞에가 이제 고대예요. 고대. 제가 고대를 나왔는데 고대네. 자, 그 다음에 중세가 있죠. 중세 미안해요. 중세. 고연전이라고 하면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연고전 해야 된다고. 연고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고대를 한번 봅시다. 고대. 자, 이제 고대는 영어로 ancient times라고 한다고 그랬죠. ancient times. 그래서 이런 표현도 다 외워놔야 돼. ancient times.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 antiquity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antiquity, antiquity 이런 단어.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고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분류를 하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뭔가 구분의 분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시대와 그 이전 이후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Socratic time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pre-Socratic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post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한다 이거야.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이 시기. 이 시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우선 첫 번째 사제관계라고 그랬죠. 사제관계. 처음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있겠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플라토. 이제 플라톤이 되는 거죠. 플라톤이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공간을 이제 잠깐 띄워놓을게요. 옆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할 얘기가 많죠. 바로 또 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Alexander the Great. 이 표현법은 좀 외워놔야 돼. 옛날에 이 표현법도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뭐 Great Alexander인지, Great The Alexander,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Alexander the Great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저기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뭐 기억하자 그랬죠? 그렇죠? 소크라틱 메소드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소크라테스는 색깔이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이쁜 색깔 없나? 이걸로 쓸까? 우리가 소크라테스식 이제 대화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 문답 형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질문과 답변.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뭔가 이제 답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3대 성인이라고 그래서 누구를 말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지저스, 그 다음에 이제 컨퓨셔스라는 공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책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 대화라고 하는 거가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이제 깨쳐주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화를 통한 이제 어떤 진리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썼다라는 거야. 자, 요거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플라톤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플라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 우선 플라톤은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라고 하는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원론을 갖다가 영어로 이제 두얼리즘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플라톤은 색을 조금 다른 걸로 합시다. 플라톤은 색을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해볼게. 그래서 두얼리즘 있죠. 두얼리즘. 이거 좀 낫다. 두얼리즘.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분법 말고 다른 단어로 또 이제 우리가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다이카토미라는 단어도 좀 외워놔야 돼요. 잘 나와요. 다이카토미. 요 단어도 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동굴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동굴에 살고 있는 인간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본다라고 해서 만약 이제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인간은 여기에 뒤에 이제 물건이 있으면 이거 이제 실체라고 하는 리얼리티. 이 리얼리티가 있는데 이 리얼리티가 뒤에 있는 뭐야? 불이죠. 불. 여기 불. 이 불에 의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림자. 여기 그림자. 여기 그림자가. 그래서 인간은 결국 내가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이제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방법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특히 이제 청각과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하는 걸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이 이제 실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요 섀도우스. 근데 이제 이상적인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또는 이상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동굴 밖에.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데아라고 또 표현을 했죠. 이데아. 요 뒤에 이제 이데아가 있지. 이데아. 요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지금 굉장히 관념적인 걸 다루잖아요. 관념적인 거.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하는 게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야. 또 아이디얼리즘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또 외워두시면 돼요. 자, 우선 플라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이렇게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구별하면서 실체 그 실체가 드리워진 그림자, 그 다음에 이상적 형태.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Theory of Forms라고 해서 형상이론이라고 그랬죠. 형상이론.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걸 형상이론. 앞에서 우리가 여기 했어요. 여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Theory of Forms라고 있죠. 여기 형상이론 우리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론 요 정도 이거 Theory of Forms는 좀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 있어서 뭐 한다고 해서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분류, 생물학의 분류. 근데 이제 그 분류라고 하는 측면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의 가장 높이 있는 포식자 바로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 그래서 이제 위계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간 중심 그러면서 이제 뭐와 또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도는 거다. 지구 중심설이라는 지오센트릭 이걸 또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상들이 나중에 이제 뭐의 밑바탕이 된다? 그렇죠. 중세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 분류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그래서 텍사노미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텍사노미 이런 거 외워놔야 돼. 이거 외우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은 지구가 중심이다. 지오센트릭 근데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게 요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톨레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톨레믹 PTOLEMAIC 톨레믹 자, 요 단어도 좀 외워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자,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과 약간 다른 관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플라톤은 내가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림자를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에서 열등하다라고 본 거야. 그런 개념 자체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도달하는 방법, 내가 뭔가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주의의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그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임피리시즘이라고 하는 거, 경험주의. 요 단어를 외워놔야 돼요. 임피리시즘, 임피리시즘, 경험주의. 자,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요건 나중에 우리가 또 연계성 있게 또 보게 됩니다. 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 그래서 동서의 어떤 문화와 경제가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갖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는 고대에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시대 말고 프리소크라테스 시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이론을 갖다가 또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공부하기에는 사실 그거 말고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고대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 돼요. 고대는 우선 딱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 시대에 어떤 이성을 활용해서 하는 여러 활동 중에 또 하나가 이 토론 문화가 발달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메니즘이다라고 하는 걸 좀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휴메니즘. 그때 이제 이 휴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렇죠. 이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면서 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성보다는 뭐가 강조되는 거야? 그렇죠. 이 페이스가 강조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또 다룬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콜라 학파, 그 다음에 토머스 아퀴나스, 우리가 봐요. 또 여러분들 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여기 우리가 중세 때 했을 때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여기 스콜라 학파 있죠, 요거.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요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했어요? 그 신학과 그 다음에 고대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이제 어느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거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중세라고 하는 거는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지구의 중심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에서 섬기는 신이 있는 거죠. 그럼 보면 이렇게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성도를 이제 레이 퍼슨이라고 해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요 단어를 써요. 요거 외워놓으면 돼. 평신도, 요 레이 피플, 레이 퍼슨. 그럼 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직자나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과의 어떤 소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옛날에 누구를 거쳐갔어야 되는데, 이게 뭐다? 그렇죠. 처치가 되는 거지.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신 간의 어떤 이 1대1 소통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을 거쳐가는 중계를 통한 이런 소통이, 그 아무래도 요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권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기억해놔야 돼. 그다음에 중세 때 우리가 또 기억할 거는 뭐가 있었어요? 아 맞다, 봉건주의가 있었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와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할 거는,
자, 이 feudalism이라는 거. 이게 feud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땅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땅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봉건제도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은 예를 들어서 영주나 기사에게 뭐라는가 땅을 떼어주고 밑에서는 이제 충성을 다짐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성을 다짐할 때 뭐 이렇게 군사적 원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땅을 이제 소작한 걸 갖다가 이제 일부를 갖다가 떼어서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중세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자, 여기서 이어서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또 한번 가봅시다. 요 색깔이 검은색이 없네. 이 색깔로 할까 여기? 이렇게 이제 갔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디는 그쵸?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대 그 근대랑 비슷하네. 이 근대의 시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 1492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이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운동이 있죠.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레너센스. 이거는 꼭 외워놔야 되겠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로마 문의 부흥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그리스 로마 문의 이 그리스가 요 고대잖아, 고대. 그럼 고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맞다. 고대가 이거였잖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요 휴머니즘. 아, 그러면 휴머니즘의 부활이 되겠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휴머니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세 때는 뭐 중심이었어? 신앙 중심이었잖아. 근데 그 신앙 중심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제 이성 중심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거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랬죠? 클래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썼지. 이때 이제 우리가 클래시컬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 클래시컬은 이제 오래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18세기 넘어가면서 일라이트먼트라는 계몽주의도 뭘 강조하는 거?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시시즘에 반대해 가지고 나오는 게 로맨티시즘이죠. 로맨티시즘이라는 거는 이모션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바로 네이처를 강조하면서 클래시시즘 아래서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과학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여러 이렇게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어떤 산업사회의 인위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런 인위적인 것들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게 로맨티시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클래시시즘에 반대해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다? 바로 이제 로맨티시즘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얼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 나온 다음에 이제 마더니즘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클래시시즘과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여기로 넘어갈 때 이제 클래시시즘이 우리가 17세기라고 봤을 때 17세기 아주 중요한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밑에다가 다시 한번 봅시다. 칸이 모자라서 자 이제 요걸 내가 특히 이제 17세기만 이제 주목해서 한번 봅시다. 17세기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좀 했으니까 17세기에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철학이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정말 철학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17세기에 그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레셔널리즘. 합리주의. 이걸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가 있죠. 르네 데카르트. 자, 르네 데이칼츠라고 하는 르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는 이제 우리가 또 유명한 말 중에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이건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죠. 뭐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거 좀 외워.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는 뭐다? 우선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살펴보겠지만 머릿속에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좀 외워놔야 돼. 우선 데카르트는 뭐다? 그렇죠? 바로 레셔널리즘이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좀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달리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실용주의자로서 경험주의를 갖다가 강조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자,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나옵니다. 자, 경험주의, 임페리시즘이라고 그랬지. 이게 이제 경험주의가 되는 거예요. 경험주의. 자, 임페리시즘은 그렇죠. 프랜시스 베이컨. 경험주의. 자, 이제 이 프랜시스 베이컨에 우리가 우상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할 거예요. 그 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가 이런 우상론을 타파하지 않고는 과학 발전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우상론이라는 거 그걸 나중에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상론은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지. 그래서 로맨티시즘과 뭐가 있다? 그렇죠. 이제 이 레셔널리즘과 뭐가 있다? 임페리시즘이라는 철학의 양대 산맥, 요걸 이제 외워두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좀 연결되는 고리가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레셔널리즘과 연결되는 게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자, 우선 임페리시즘을 보면 임페리시즘은 중간에 존 로크가 나와요. 존 로크.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사회계약사라면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이 존 로크가 나오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나와요. B.F. 스키너. 이 화살표가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냥 합시다. 우선 존 로크가 있고 그 다음에 B.F. 스키너.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쭉 가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상한 사람 한번 봅시다. 여기랑 이제 약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전에 이게 레셔널리즘은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플라톤이 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을 전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존 로크는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거지. 존 로크와 그다음에 B.F. 스키너. 존 로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번 시간에 태블라 라사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제 블랭크 슬레이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백지장이다. 근데 그 백지장에 어떤 색깔의 경험이 칠해지나에 따라서 뭐 사람의 성격도 결정되는, 그러니까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 이게 경험의 중요성. B.F. 스키너는 이제 동물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포함해서 동물은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이 설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BF는 행동주의 학파라고 하거든. behaviorism. 나중에 이런 거는 언어 학습과도 굉장히 연계성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헤이비어리즘이라는 행동주의가 이게 뭐 언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행동주의 학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때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모방과 이제 반복을 통해서 습득한다 그래가지고 imitation, 그 다음에 repetition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의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노움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벌써 언어라고 하는 거를 구사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시스템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모방과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만 언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했던 게 언어의 블랙박스 이론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노엄 촘스키는 이제 내재주의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내재주의니까 인네이티즘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인네이티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가 인간은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이 뇌라고 하는 것에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블랙박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블랙박스에는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나중에 이 단어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주의할 거는 내추럴 랭귀지는 자연 언어라고 했었는데 그 자연 언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어. 그다음에 뭐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 그다음에 영국 사람이 사용하는 영국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프랑스 사람이 사용하는 뭐 프렌치, 프랑스어 이런 거를 갖다가 다 그냥 자연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들은 자연어를 그대로 처리해줘.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데 한국어를 쓰면 컴퓨터 다 이해를 하잖아요. 0과 1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우리가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자연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 막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럼 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이 최소한의 인풋, 언어적 인풋을 이제 듣게 되는 거. 이 꼬맹이가 linguistic 인풋을 듣게 되는데 이 인풋의 양이 굉장히 적죠. 근데 요거 몇 개만 들은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요 한국어 어순을 따라서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요쪽에다 이제 화살표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1살쯤 지나면 다른 게 이렇게 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닫히면 다시 열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제2 외국어를 학습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 언어라는 걸 구사하는 나름의 뭔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증명한 건데 이게 이제 네이티브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거 하면서 또 뭘 설명했냐면 이게 이중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처음에 이 어순이 코리안 말고 이거 내가 태어난 곳에서 프랑스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언어를 그냥 처음에 화살표를 같이 띄워놓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닫혀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벌써 이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와 비슷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과 연계해 가지고 플라톤과는 또 연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 그 다음에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에서 레셔널리즘하고 그 다음에 임피리시즘을 꼭 외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함께 저희가 또 공부할 게 네이티비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인네이티즘이라는 건 네이티비즘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이거와 관련해서 촘스키의 어떤 이론들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걸 또 시험에 잘 나오거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는 고3 수준, 뭐 고2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편입, 뭐 이제
나아가서는 토플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동주의 학파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스키너라는 사람 몇 번 이제 보게 됩니다. 존 노크도 한 번씩 보게 되고, 자 이렇게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17세기 요거를 좀 정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연대별로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한 번씩 다뤘으니까, 다시 여러분들 전체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복습하듯이 한번 보고, 이 영상은 한 2번 정도, 앞에 거는 적어도 2번 정도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좀 넣어두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시대별로 어떤 성격이 좀 강했는지 그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독해할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